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죠. 누누TV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기 드라마, 영화를 비롯해서 각종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면서 한 달에 1,000만 명 이상을 끌어모았던 사이트인데요. 14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누누TV의 서비스 종료를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진 모르겠습니다. 또 어디선가 이름을 바꾸고 인터넷 주소를 바꿔서 또 한 번 어둠의 경로를 만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이 서비스를 종료한다면서 내건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전방위적인 압박,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라는 겁니다. 누누TV가 단속을 피해서 접속 경로를 바꾸면 정부가 매일같이 그 경로를 차단하면서 쫓았습니다. 경찰이 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접속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오히려 서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 쓴 웃음을 짓게 합니다. 토종 OTT 업체들은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공용 기업에 맞서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느라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누TV를 시청하면서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키워준 것은 정말로 누구인지 함께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4월 14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이죠. 여러분은 투자하실 때 주식, 부동산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소위 이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앞에 나서고는 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잠시 후에 한번 분별해 보겠고요. 새롭다는 뜻의 뉴, 그리고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에다가 이 말을 합쳐서 뉴트로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이게 반짝 유행에 그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패션, 식품, 게임 할 거 없이 열풍이 점점 커지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향수 마케팅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2차 전지 기업이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를 놓고 개인 투자자와 이것의 세력이 맞붙었습니다. 이 잔고 금액이 에코프로 BM만 놓고 봤을 때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9,8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종목 통틀어서 가장 많다고 하고요. 이 말은 뭐냐?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쪽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주가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일부가 에코개미 운동으로 다시 또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더 사들이면서 이 세력을 이겨내보자 한다라는 건데요.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시장에 먼저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서 되갚고 수익을 내는 이 투자 방법, 세 글자입니다. 빌공짜를 써서 없는 주식을 빌려와 파는 제도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저희가 선물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샵 9730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배성용님이 제일 빠르셨습니다. 배성용님 1등 하셨습니다. 경제 퀴즈 정답 보내주셨고요. 자, 원탁의 기자들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도 다들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주 오래전에는 처음부터 가나다라부터 배웠던 시절이 있을 거고 투자 공부하실 때 세 분은 좀 어떻게 공부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어디에서 정보를 찾아보면서? 사실은 투자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작한 게 저는 경제부 기자를
취재해야 되니까 했기 공부하면서. 때문에 그냥 선배들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어. 필드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들은 걸로 공부하기 시작한 게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교 때는 제가 경제부 기자를 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험 칠 때 상식 시험에 경제 나오면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계형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두 저는 분은요? IT 끝물에 대학교 시절에 알바비를 모아가지고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오. 그때 깔았던 게 말해주나 키움증권이 그때 개미들의 친구였잖아요. 저도 역시나 키움증권을 깔아서 거기서 보면은 뉴스랑 뭐가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묻지마 투자였죠. 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권소영 기자는? 사실 대학교 때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저는 이제 영문학 전공이었는데 경영학과 선배가 주식 얘기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정부가 한국거래소 이런 것도 모르는 시절에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줄 알았어요. 네. 기술적으로 아주.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언론고시 준비하면서 상식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입사하고 나서도 사실 그때는 재테크라고 할 만한 게 예금이 짱이었거든요. 아, 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나요? 근데 그때 이제 예금 금리가 5%, 6% 이랬고 근로자 우대 적금 세제 혜택도 주면서 5년 만기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제 그 직접 투자를 할 이유는 별로 없었고 그 만기된 후에는 이제 주로 펀드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기자가 되고 나서는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한국거래소 기자실에 가면 아침에 그때 증권사 리포트를 페이퍼로 네. 이제 만들어가지고 쫙 깔아놓던 시기였었어요. 그거를 싹 걷어가지고 한 번씩만 읽어도 아 대충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종목이 요새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시절이라 페이퍼로 공부를 했죠. 페이퍼로 공부한 세대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우리 있는 한 4명이 첫 투자 공부를 하던 시기는 거의 뭐 인터넷 초창기 그렇죠. 한 20년 넘은 이야기여서 지금하고 많이 다르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보도 상당히 얻기 쉬워졌고 빨라졌고 편해졌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 주식들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뜨겁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의 의견 뭐 좀 갈리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좀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력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 쏠림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현상들도 좀 있거든요. 최근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주식을 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쏠렸길래라고 하시는 텐데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은 올 한 해만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최근에 1년 단위로 봤을 때 거의 700% 주가가 올라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밖에 경기는 이렇게 안 좋고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른 쪽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지수 전체가 한 2,500선에서 계속 묶여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너무 쏠려 있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에코프로라는 건 알고 계시니까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와 관련된 그 소재주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증권가에서 이제는 주가가 과도하다라는 국내에선 보기 힘든 매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에 투자하고 있고 믿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전문가들은 버블이 너무 껴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 굉장히 증권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 그 논란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권소영 기자나 고란 기자도 그런 전문가들의 코멘트 이런 거 좀 보고 계시죠? 실제로 네, 뭐 보죠 뭐. 판단할 때 어떤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판단할 때 도움이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은 너무 정보가 많아서 네. 오히려 더 헷갈린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뭘 보고 봐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보다 보면은 그 선택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전문가가 예를 들어 5명이었다라고 하면 5명이 서로 다 다른 말을 하면 5명을 다 보고 아 분위기가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한 거의 100명의 전문가의 말을 다 듣잖아요. 그러면 네. 그 가운데서 100개를 어떻게 다 보겠어요. 사람의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눈에 띄는 것만 봅니다. 네. 그러면서 확증 평형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그러니까 보통 분들도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투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 정보를 약간 본인이 취득하는 방식이 확증 편향 방식으로 취득되다 보니 한쪽으로 더 쏠림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왜 그 본인이 좋아하는 전문가 아니면 한번 신뢰한 전문가의 말은 또 계속해서 신뢰하게 그쪽으로만 되는 가잖아요. 예. 편향도 생길 수밖에 없어서 뭐 누구나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도 그렇고 재테크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또 미디어도 많아지면서 그런 분들의 노출 빈도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처럼 세부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좀 커진 시대인데 이게 전문가의 기준 자체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도권 안에서의 권소연 기자? 전문가 그리고 이제 사실 유튜브에서 뜬 분들은 우리가 제도권이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 텐데 네. 증권가에서 쓰는 은어 중에 이제 뭐 매사끼, 마바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텐데. 그 다 약간 좀 일본에서 유래된 그렇죠. 표현일 거예요. 일본어인데 마바라는 이제 이 뜻은 큰 손에 대비돼서 이제 소액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를 의미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증권사 객장에 상주하면서 이제 거짓 정보 흘리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마바라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를 두고도 약간 이렇게 마바라다, 제 마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이런 데들이 좀 진짜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나와서 이제 유튜브, 텔레그램, 카카오톡, 뭐 포털의 종목 토론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냐를 구별하기는 굉장히 힘들긴 하죠. 근데 이 기준을 사실 전문가라고 하면 반드시 무조건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분들 이렇게 뭐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어제 에코프로에 대한 영상도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뭐 제목이 조정 왔다고 쫄지 마. 폭등 전 공매도와의 전쟁은 계속된다. 뭐 어마어마한 뭐 급등의 시작 약간 이런 식이에요. 무시무시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 사이에서 중간이 없더라고요. 양극단을 달리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그럴듯하게 엮어가지고 이제 설득력 있게 스토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고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아까 고란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어스 되는 것 같아요. 아 저게 정말 맞는 거라고? 편향? 네, 예.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유튜브 입장에서는 조회수로 먹고 살기 때문에 네. 썸네일이 자극적이 아니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또 약간 자극적인 편향으로 또 가는 것도 많고 또 그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언론기관이라면 네. KBS나 아니면 전문 경제 매체라면은 필터링이 되겠죠. 검증을 하고. 그런데 유튜브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경우에는 그냥 조회수 많이 나오는 사람 해서 이제 부른 경우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 기능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이게 김치현 저희가 기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기관에 들어갔던 것만으로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네.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 그래서 모든 걸 잘 맞추거나 그 사람이 모든 자격을 갖췄다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는 뭐 이른바 찐 전문가 시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현장에서 뛰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찐 전문가다. 뭐 이렇게 실전. 네, 실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가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투자 시장에서는 결과물로서 증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을 해버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귀납의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오면 세 번째에도 앞면이 나올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한두 번의 성공을 이 사람을 전문가로 믿어버리고 세 번째, 네 번째에도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맞겠다. 라는 일종의 약간 확증 편향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무한 신뢰를 보내는 현상이 나타나면 세 번째, 네 번째에서 큰 뭐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신뢰를 잃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그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기준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대호 기자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언론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과거에는 전문가라는 지위를 부여할 때 아까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기관의 신뢰로서 그 사람의 전문가라는 지위가 부여되기도 했지만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 이분을 전문가로 다뤄줌으로써 우리가 전문가의 지위가 또 부여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방송이 너무 쉬워져서 유튜브든 다양한 곳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다시 언론에서 그 사람의 인터뷰를 해준단 말이죠. 또 부르죠. 그러면 인터뷰에서 그 사람에게 신뢰도를 더 부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게 전문가인지 아닌지가 혼탁한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도리어 투자자들이나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정보의 혼란이 굉장히 크다. 그 현상이 아까 말씀하신 뭐 확증 평양이라든지 이걸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란 기자. 기승전 유튜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아까 그 전문가와 그 인플루언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유튜브가 이게 참 유튜브한테는 좋은 거지만 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고도화 시켜가지고 한쪽의 영상을 보면 그쪽 영상으로 확증 편향을 더 확대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유튜브로 보고 있는 그 유튜브에 나타나는 많은 썸네일과 이대호 기자가 보는 썸네일이 아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르죠. 내가 봤던 것과 근데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점점점 가다 보면 확증 편향이 점 더 강화되는 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투자해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처럼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이것은 뭐 음모가 됐거니 아니면 뭐 기관이 뭔가 소위 말하는 개미 털기에 나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되는 거를 점점 믿게 되는 현상이 이게 정치에서 주로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경제도 마치 무슨 양 진영 간의 대립 구도처럼 만들어져서 경제 이데올로기가 섞이는 조금 이상한 구도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사실 이게 권소연 전망이라는 기자. 건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주가는 신의 영역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죠. 이제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전망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웁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얼마일 경우에 뭐 이 업황의 전망이 어떨 거고 거기에 속해 있는 이 기업의 뭐 여러 가지 환경 이제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실적이 어떨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이 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정들이 하나씩 틀렸을 때 이제 전망이 엇나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급망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예측을 못해서 가정에 넣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전망이 틀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본인의 이런 미래 분석에 반영하느냐. 그러니까 반성하고 내가 어디서 오류를 이제 뭐 겪었는지를 복귀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저는 그래도 전문가 타이틀을 줄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모르는 척.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막 커버리지 그러니까 분석을 하다가 본인의 목표 주가와 이 실제 주가가 너무 괴리가 벌어졌을 때는 슬며시 그 커버리지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아주 자발적으로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 할 수 있을까? 약간 기준을 복귀를 하냐 안 하냐 실수를 인정하고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그거를 미래에 이제 자기 분석에 반영하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렇죠. 사실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고 정확도를 높여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10번 중에 6번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한 번이라도 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 야구 선수들도 한 2할 오픈 이상만 쳐도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고 네. 3할 10번 중에 3번만 치더라도 아주 훌륭한 성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그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안타를 쳤을 때 점수를 얼마나 내는 것이냐 또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사실 시장 전망은 다 틀린다고 보시는 게 맞죠. 미래를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망을 맞추면 대가로 저희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게 투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망들을 하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주 보러 다니고 뭐 전 보러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망을 하면 우리가 그나마 신뢰도를 보내주던 세상에서 이제는 객관적인 숫자보다는 거기에 스토리를 잘 입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인기를 끄는 사회로 조금 변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 전망보다는 시장이 변하면 거기에 대응을 잘하는 게 투자를 잘하는 거다라고 또 자산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제도를 더 하고 전문가를 필터링하고 한다 하더라도 아까 권소연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전문가 내에서의 쭉정이들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얘기긴 한데 마치 이거를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개인의 영역으로 돌리는 것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돈을 넣어서 내가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을 것이냐는
본인의 판단이 1번이고 네. 그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스토리를 강화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데이터나 숫자 쪽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더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가 어디서 얻어졌는가를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지금 전문가가 너무 많은 시장에서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그 버블 논란은 저는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한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거기도 공매도 논란이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그걸 다 이겨내고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가 됐고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도 양극재 시장이 좀 다른 시장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3년치 물량을 미리 받아놓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3년치 물량을 미리 받아놓은 거를 다 계산해서 한 3년 뒤, 5년 뒤에 실적을 가지고 주가를 평균을 내놓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야 3년이 아니라 5년 뭐 7년까지 가 있다. 너무 높다라는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또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사고하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다시 낙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신승호 님이 맹신의 시대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니 남의 생각만 따라가는 거죠. 주식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또 8885님은 작년에 주식 폭망하고 나서 지금은 남 따라가는 일은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장현희님은 소음과 신호를 확실히 구별해야 될 듯합니다. 성공 예감. Y스트릿은 소음보다 신호를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니 장현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네. Y스트릿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제가 약간 이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김치원 기자가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투본선 투자자 본인의 선택이다 많이 네네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 본인이 약간 뭔가 선동하고 이런 거를 빠져나가려고 투본선을 항상 외친다라고 하면서 비판한 지점이 있는데 어쨌든 투자는 투본선은 맞거든요. 다만 투자는 본인의 선택을 약간 할 수 있게끔 뭔가 정보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가장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뭔가 자기의 주장은 이렇다라고 해서 뭔가를 외쳐요. 근데 그 사람의 주장과 그 사람의 이익이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연결될 수도 있죠.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하지만 이해관계가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이해관계가 연결되는 사실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네. 들면은 어떤 사람이 뭐 에코프로 간다, 계속 간다, 쫄지 마라라고 할 때 본인은 에코프로를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혹은 2차 전지 종목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밝혀야지 이 보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에코프로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아 에코프로에 저렇게 보니까 에코프로에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바이어스 그러니까 확증 평양이 된 게 저 사람의 이해관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끔 투자자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잘못하면 선행매매, 맞습니다. 프런트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선행매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미리 사놓고 추천을 하고 좋게 말하고 먼저 매도를 하면 그게 뭐 한 주던 10주던 선행매매에 걸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치영 기자. 네. 예. 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보가 너무 혼탁하니까 본인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자신의 돈이니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요즘 세태에 대해서 너무 아까처럼 고란 기자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그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냈다라는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외부의 인플루언서나 타칭, 자칭 전문가라는 분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애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이 내놓은 자료가 신뢰를 얻고 인기를 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이 또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3510님은 저희 집에도 그 종목 3일 전에 들어간 간 큰 남편 개미님이 3일 전. 계십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본인의 선택이시니까요. 아니 일단 뭐 가정 불화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고요. 저희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벌써.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승규님이 이 세력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안 되는 종목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최정규님은
몇 번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순기능이 있긴 한가요라고 이제 되물어 주셨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을 해서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먼저 팔고 되갚는 것을 말하죠. 세 글자 요겁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는 오늘 그 경제 상식 퀴즈 정답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많이들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아까 어디 있더라? 4713님이 편집장님 어떻게 해야 커피 쿠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4713님 선물 갑니다. 이렇게 받는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사드릴게요. 네. 제가 사드릴게요. 요거 되면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 주식도 그렇고 이게 내부자 거래. 그렇군요. 공정 매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죄송합니다. 돼요. 자, 우리 예전에 한 번씩은 들어봤을 메이커, 옛날엔 브랜드가 아니라 메이커라고 했어요. 메이커. 티피코시, 잠뱅이, 파파이스, 뭐 포켓몬, 또 최근에는 슬램덩크라고 하는 콘텐츠까지 1990년대 이제는 2000년대 초반의 과거 브랜드 또 콘텐츠까지 다시 부활하고 소환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향수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혹시 세 분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뭘 하고 계셨고 어떤 거에 혹시 빠져 계셨는지 좀 이거 듣고 얘기하면 싶어요. 나이 딱 나오는데요. 그렇죠. 군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생각나요. 대학교 때 예. 잔스포츠 가방에 스포츠. GV2 통바지에 닥터 마틴 신발이 거의 교복이었어요. 그 약간 통바지 질질 끌면서 청소하고 다녔죠. 네, 그랬던 기억이.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남자 대학생들은 약간 그 상표를 말해야 되나? 폴로 티셔츠 항상 깃을 세웁니다. 맞아요. 깃을 꼭 세워야 돼. 깃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티셔츠는 한 묶어줘야 돼 한번. 이렇게 이제 입지 않아요. 맨투맨 티셔츠는 입지 않고 한번 이렇게 묶어줍니다. 네네. 저희가 그 뭐 브랜드 직접적인 뭐 이름은 좀 많이 언급하는 거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추억 소환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 보겠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얼마 전이었죠? 세시봉이라고 해서 70년대 콘텐츠가 소환이 됐고 또 뭐 영화 써니라든지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뭐 80년대, 90년대가 소환이 됐고 그렇죠. 뭐 토토가라든지 아니면 탑골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최근에는 2000년대 초반의 브랜드 2000년대 초반의 음원들이 다시 또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이제 패턴이 반복될까요? 그 주력 경제 소비층이 나이가 드는 거죠. 그럼 그들이 복고를 회귀할 때의 그 본인들의 그 절정기 전성기의 때 그 복고 회귀가 점점점 뒤로 시점이 미뤄지는 거고요. 이게 지금 40대, 50대 그리고 20, 30대도 지금 약간 복고를 즐기는데 이게 약간 좀 즐기는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40대, 50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990년대 생각하면 X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왔을 때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X세대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뭐 오렌지족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 세대가 사실은 뭐 제가 속한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힘들었던 세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학력고사에 수능으로 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대학 입시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하려고 봤더니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뽑는 것도 별로 없었고 뭐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취업정보실 가면 이 대기업 원서가 쫙 쌓여 있어서 그중에 골라서 넣으면 무조건 됐다고 했던 시절은 이미 다 가고 이거는 뽑는 데도 없고 이제 지원을 해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취업을 딱 했는데 이제 이 과거의 산업 역군이었던 이분들이 누렸던 과실은 다 어디로 갔고 저희는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간 시기라서 좀 힘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자급으로 좀 올라가는 시기가 딱 됐더니 이제 MZ세대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MZ세대 같이 일을 하면서 꼰대 소리도 듣고 이제 뭐 라떼 얘기도 하고 이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세대의 특징 자체가 이제 뭐 나를 위해 사는 세대 뭐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고 뭐 이러긴 했는데 그때 약간 좀 특이하다 뭐 이래서 뭐 신인류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세대를 겪어서 그런지 이런 이제 과거에 내가 이 1990년대 후반 뭐 이럴 때 겪었던 거를 이제
이 추억을 회상하고 이러면 좀 위안을 얻는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걸로 더 위안을 얻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심리학에서 보면 청소년기부터 어린 성기기 사이의 기억을 가장 많이 회고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네. 근데 이제 그 시절이 어찌 보면 나의 리즈 시절이었던 거죠. 와, 그때 나 젊었어. 그때 나 정말 잘 놀았던 것 같아. 지금 난 이렇게 좀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중년이지만 그때를 이제 회상하고 이러면서 조금 노스텔지아 같은 걸 느끼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2030 세대는 그냥 이게 새로운 것 같아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트렌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겪어본 세대는 아니니까 뭔가 색다르고 독특하고 그런 걸로 나의 개성을 드러내기가 너무 좋고 그런 면에서 이제 2030 세대는 이런 걸 즐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50대는 회상을 하면서 다시 그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20대나 10대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신문물인 거고. 그렇죠? 결국에 이 레트로가 복고라는 게 예. 우리가 집안에 들어있는 내 옷장에서 옛날 옷을 꺼내고 싶어서 꺼내 입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안 꺼내 입는데 네. 마케팅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쪽에서 이 복고의 열풍을 만들어내니까 네. 옛날에 입던 옷도 입고 나가도 되네. 사람들이 다 입네라고 그럴 수 꺼내 있죠. 입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케팅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의 모든 걸 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 90년대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고도 성장을 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그리고 99년도에 그 미국의 테러가 일어나기 직전까지가 글로벌 경기가 좋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호황기에 대한 추억들이 다들 있죠. 그래도 우리 그때는 즐거웠는데 큰 걱정 없었는데에 대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가 젊었을 때를 회상하는 심리적인 기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자극하는 도리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과거의 나의 리즈 시절을 자극하는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그렇죠. 지금 도리어 더 복고 열풍이 조금 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제가 안 좋을수록.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고란 기자가 지금 이제 청재킷.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청청으로 입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 때문에 이렇게 복고풍으로 그럼요.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네. 이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청재킷입니까? 청카바입니까?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재킷이죠. 한 20년 전에 샀으면 청카바고 최근에 샀으면 청재킷이에요. 아니, 제가 그 똑같은 말씀을- 옷을 그렇게 부른다고요? 옛날에 우리 네. 청카바라고 그 부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데 예. 지금 레트로가 유행한다 그래서 20년 전 옷을 꺼내서 입을 수 없습니다. 그게 디자인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거지 그렇죠. 촌스러워요. 그 옛날 옷은 여전히 저도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전에 제가 정말 아끼던 통 큰 바지 있었어요. 청바지 이런 거. 이거 분명히 언젠가 한번 유행이 돌아온다. 아직까지 안 그때까지 버렸어요. 기다리고 버리지 말자 썼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사하고 장 정리하다 버리게 되더라고. 유행이 다시 와도 그거 못 입어요. 유행이 그래요? 다시 와도 그건 못 입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타일이 유행하는 거지 그걸 그대로 입을 수는 없고요. 옷차에서 꺼낼 수 없습니다. 아니, 물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 걸 입으라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재소환하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옛날 브랜드를 다시 소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경쟁력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아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때 리스크와 옛날 브랜드 소환할 때 리스크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옛날 브랜드 소환했을 때 리스크가 더 적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그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거지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갖고 왔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작정 과거 걸 내놓고 팔면 아까 옷장에서 내가 꺼내 입으면 이 옷 못 입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의 트렌드하고 뭔가는 결합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고 열풍으로 컨텐츠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요즘 이제 농구로 대변되는 슬램덩크인데 네. 슬램덩크도 이번에 개봉된 영화가 과거의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던 캐릭터들 중에 주인공도 사실은 중심을 좀 바꿔놨고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않는 그 바뀌어 있는 주인공의 가정사를 이렇게 쭉 끌어내면서 약간 새로움을 거기다 집어넣어줘야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다음에 뭐 영화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뭐 품질이라든지 뭐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높아졌고 실사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미됐을 때 인기가 있는 거지 그냥 과거 거 갖다 놓고 이거 옛날 거니까 쫀득이 사드세요. 이거 안 팔린다는 거죠. 물론 쫀득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 스토리가 같이 더해져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야만 추억이 소환이 되고 그래야 이제 지갑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떨 때 보면은 피로감이 옵니다. 또 추억팔이 또 이제 적당히 해야지 이런 말이 어느 지점에선 나오거든요. 이 뉴트로 이른바 복고의 열풍이 언제까지 혹은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피로감이 오면
끝나겠죠. 피로감이 왔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더 이상 선택을 안 한다는 거고 네.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하면 기업들이 그쪽 방향으로 안 가겠죠. 그래서 저는 막 피로하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데 굳이 문제의식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테니까요.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으면. 네. 이게 불황일수록 이제 아까 이런 레트로 열풍이 좀 분다고 했잖아요. 경기가 조금 불황이 오래 가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복고 열풍 자체는 그러니까 뭐 뉴트로 열풍 자체는 이어져도 그 유행하는 아이템은 또 계속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희 집에 있는 이제 4학년 쌍둥이만 봐도 네. 작년 한 해 포켓몬 카드 엄청 모았거든요. 수십만 원 썼습니다. 근데 요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포켓몬빵 산다고 뭐 편의점 앞에 한 줄 서 1시간 있고. 반씩 줄 서고 지금 그랬는데 마트에 있던데요? 엄청 쌓여있는데도 안 이제는 쳐다보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유행이 친구들이 포켓몬 얘기를 안 하고 이러니까 유행이 싹 가라앉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복고를 유발했던 아이템은 이제 변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황이 좀 이어지면 이런 약간 옛 추억에 대한 이제 회상 그로부터 위안받는 이런 이 분위기는 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재님이 패션업계에서 약 30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해도 성공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예전 브랜드로 추억 마케팅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5세일님은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지금 저희 아들에게는 희귀템 장난감이 돼서 친구들에게 신나게 자랑하면서 가지고 놀아요. 라고. 와, 아빠의 장난감. 이게 멋있다. 그거 아직까지 몇 가지 갖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트렌드가 이제 돌고 그다음에 아까 뭐 피로감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약간 영역은 다르지만 음반이나 아까 컨텐츠 쪽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음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P라고 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도 강화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소비하는 게 조금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음반을 사서 소비하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걸 들었는데 이제는 스트리밍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스트리밍 세상이 되면서 과거의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레트로 열풍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사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 걸 사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목록만 찾으면 나오고 또 거기에 가면 추천 리스트로 해가지고 뭐 아침에 듣기 좋은 음악 해서 과거 음악들이 막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컨텐츠의 힘은 도리어 과거로 조금 돌려가는 힘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포켓몬이라든지 어떤 캐릭터의 힘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갈수록 과거에 강했던 캐릭터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거는 시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노래 캔디를 부른 가수는 누구일까요? 저희는 다 하나, 둘, 원곡 셋. 가수 H.O.T죠. NCT 아니에요? 왜 그래요? 뭐야. 알면서. H.O.T가 누구예요? 아, 그런 가수가 있었나? 캔디 했을 때 애니메이션 생각했어요. 캔디가 주인공이. 외로워도 지금 거의 한 3개의 세대가 우리가 2개의 세대가 아니라 요거 캔디 노래를 NCT 노래로 알고 있으면 이제 20대 리메이크. 근데 MZ 세대고 H.O.T로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 세대 40대가 되는 거예요. 요거 조금 더 버전이 여보세요 하면 생각나는 노래로 세대 판단했죠. 캔디는요. 여기까지 갔어요? 제가 아까 군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시절에 네네네. 제가 침상에서 네, 여러 노력을 했던 고참들이 침상. 자 저거 빨리 한번 해봐 그러면 콩콩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았던. 침상이라는 말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게 요즘은 뭐 약과 같은 것도 젊은 세대들한테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이제 우리 세대, 부모 세대와 또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교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하는 게 이게 비슷하면 그럴 수 있죠. 세대 간의 단절이 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먹었던 걸 그대로 먹진 않아요. 약간 변형이 돼요. 요새 입맛에 맞게. 하지만 이제 왜 그 얘기를 할 때 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 벌써부터 귀를 막잖아요. 또 시작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비슷한 포인트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 관점은 사실은 자녀 세대에게 내 눈높이를 자꾸 맞추려 하는 관점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자녀들이 즐기는 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는 옛날 우리가 즐기던 거를 지금 레트로 열풍이 부니까 이걸 이용해서 내 자녀하고 소통을 해보겠다는 관점인데 뭐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면 애들이 지금 즐기는 쪽으로 제가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굳이 뭐 소통을 막 늘리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 애들도 H.O.T의 캔디를 몰랐더라고요. 어. 그래서 같이 이 음악을 들려주고
옛날에 그 막 그 색색깔 다양한 옷을 입고 나와서 재미있는 춤을 췄던 막 문희준 춤 이런 거 보여주고 하면서 또 한 번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재밌고 또 신기하다. 되게 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모르는구나. 아무튼 이제 우리 뭐 마케팅 상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알고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2대1리 권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 진짜 그 외식 물가, 먹거리 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럴 때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지죠. 소득 하위 20% 가정을 놓고 보면 소득의 절반을 식비로 쓴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이마저도 힘든 사람들이 있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고요. 체헐리즘 시간에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가 밥 한 끼에 정말로 더 따뜻한 온기가 담겨있는 어린이 식당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남형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린이 식당. 이게 어린이만 가는 식당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당인지. 맞습니다. 어린이들만 갈 수 있는 식당이고요. 네. 엊그제도 편의점 갔더니 중학생들이 라면 뭐 삼각김밥 편의점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러지 않도록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밥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린이 식당입니다. 밥과 반찬도 이렇게 넉넉히 주시고 아이들은 맛있게 먹고요. 다 먹고도 이제 돈을 낼 필요가 없이 무료인 곳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장 보고 밥 짓고 반찬을 만드는 곳이고요. 매일 저녁밥을 한 30끼 정도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갔던 날에도 뭐 아이들을 위한 닭강정 이런 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제 좀 후원을 받아가지고 네. 네. 뭐 이렇게 시민 단체 뭐 그렇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데서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면 누구나 이 어린이 식당을 찾아가면은 다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초중고생 누구나 다 올 수 있고요. 식당에서 밥을 자주 먹고 자랐던 뭐 대학생들도 오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 아이들이 70% 정도 되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조성 가정 아이들도 많고 밤늦게까지 이제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니까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점심은 학교에서 먹으니까 저녁을 챙겨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끼니를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을 이제 불러와서 네. 그 아이들이 찾아와서 한 끼씩이라도 좀 챙겨줄 수 있는 어린이 식당.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운영을 하려면 돈이 솔직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 도움은 없이 후원으로만 운영이 되는데요. 예. 개인과 기업 후원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한 달에 600끼를 준비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250에서 300만 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네.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한 360에서 400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한 번 장 보는데 5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한 8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전기 가스비까지 오르면서 작년 가을부터는 적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죠. 저도 뭐 딱 듣자마자 기업 한 달에 3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렵죠. 한 달에 뭐 600끼 이상을 만들어주면 이게 남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네. 아니나 다를까 요즘 물가 많이 올라서 적자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2015년에 밥차를 운영을 하셨대요. 그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네. 무료급식을 하셨는데 그러다 이제 좀 따뜻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식당을 여신 거죠. 네. 처음에 이제 지자체와 몇몇 기업 후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자원봉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거의 한 분께서 9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나오면 매일 이제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굶는다고 생각하니까 나오게 되는 건데 코로나 때가 좀 문제였대요. 그래 그때도 이제 중단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에게 직접 가서 배달하시기도 했고요.
진짜 아팠던 날에 뭐 몇 번 빠진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도 이제 뭐 피자를 사다가 먹이고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우신 거죠. 야, 근데 이게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건강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네. 쉽지 않으신 일인데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제 착한 식당이라고 해서 있죠. 결식 아동들을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보도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작 그 필요한 아이들은 그 가게에 들어가기가 조금 망설여진다. 네. 부끄럽다 혹은 창피하다. 왜냐하면 또 어떤 데들 보면은 그 결식 지원 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꿈나무 카드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 거. 그거 이제 내밀기가 부끄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남영도 기자가 다녀온 그 어린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는 뭘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들어가면 뜨끈뜨끈한 밥을 다 주니까 예.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밤까지 열었을 때 보면은 뭐 문을 닫아도 아이들이 안 가고 뭐 그 앞에 걸터 앉아서 놀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편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득이라든지 그렇죠. 뭐 부모님 여부라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네,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네. 오늘 끼니 굶을 것 같으면 와 네,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한창 커가는 나이에 잘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럼요. 항상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결식 아동이라고 하는 끼니를 거를지 모르는 아이들 요게 데이터로 있을까 몇 명이나 되는지?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전국 결식아동 급식 대상이 유아부터 고교생까지 30만 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인데 42%가 편의점에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방학 때는 이 비율이 2배 늘어서 80%까지 올라간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박화수님이 위치와 상호를 알면 후원하고 싶네요라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한 식당이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이 뭐 홍보다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되지 않을까요? 부산 지역을 다녀오신 거 체험하기에는 부천. 네. 부천. 네. 아 부천이요? 네, 부천의 두루두루 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아 부천에 있는 두루두루 식당. 네. 아 그래요? 네. 검색하면 나옵니까? 네, 나올 겁니다. 그래요. 이런 데는 도와줘야 됩니다. 홍보도 많이 해줘야 되겠고.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잘 몰랐었는데 그 전국 지자체에서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이제 아동 급식 카드, 뭐 네. 꿈나무 카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벌써 18년째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급식카드로 일단 결제하면 달라지는 태도가 뭐 보인다. 카드 네. 자체가 낙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목소리는 그렇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네. 정책 자체가 좀 들쭉날쭉한데요. 재정 자립도 뭐 사업 추진의 의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급식 단가도 다르고 뭐 지역 편차도 심화되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실과 좀 동떨어진 한도 문제, 뭐 가맹점이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혹시 좀 남 기자가 다녀오고 나서 좀 이런 좀 대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결식아동인 게 드러나지 않도록 뭐 카드 형식을 바꾸기도 하고 네. 서울시가 뭐 중위소득 6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매년 물가를 고려해서 한 차례 권고 단가만 제시하는데 강제성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고요. 올해 3월부터는 뭐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보상 우유 바우처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15개 시군구에 있는 2만 5천 명 학생들이 대상이고요. 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하기도 하는데 직접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도록 매달 1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를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네. 어린이 급식하고 이제 어르신 끼니 도와주는 쪽에 조금씩 소액이나마 후원을 하고 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남 기자가 조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좀 생각을 좀 나눠줄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식당이라고 해서 사실은 밥을 먹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기 좋은데 네.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식당 좀 의상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든 뭐 머물 수 있고 혼자 있지 않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뭐 서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매개. 그러니까 이 식당 사장님께서도 밥은 매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걸 알게 되고 밥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실제로
복지관과 연계해서 돌보면서 관리를 하니까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고 보살피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이외에 이런 교육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좀 같이 하시고 싶으신 게 되게 많은데 후원이 좀 많이 모자라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예, 일단 부천의 두루두루 식당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 덕분에 또 오늘도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제가 이제 뭐 어른으로서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잘못한 게 아니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들어가서 카드 내고 밥 먹어라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부끄러워할 건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해야지. 이거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대신에 말씀입니다. 나중에 커서 좋은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기부 금액을 더 늘려야겠네요.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 함께했고요. 저희는 2부에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또 글로벌 이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